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 등 핵심 증인들은 불참했지만 여야 공방은 치열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사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 5월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를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비밀회동설의 주인공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는 법사위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회 시작 전부터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불참한 것을 문제 삼으며 대법원 현장 검증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걸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됩니다. 15일 날 현장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다. 서영교 의원도 대법원장은 꿀리는 게 없었다면 직접 나와 이 파기환송심 전후 과정을 낱낱이 밝혔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꿀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결국 법사위는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질타하며 민주당 주도로 다음 달 15일 대법원을 찾아 현장 검증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에서 청문회 명분으로 제기한 회동설 자체가 가짜뉴스라며 오늘 청문회도 정치 보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을 부를 게 아니라 회동설 가짜뉴스를 처음 제기한 유튜브 방송 관계자들을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뒤집고 내란 재판에 대해선 무조건 유죄를 내라고 하는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한마디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신동욱 의원 역시 민주당이 대법원장 청문회 등 이 무리한 사법부 압박에 나서게 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느냐? 여러분들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예, 어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두고 정치권에서 뒷말이 무성하죠? 네, 어제 대통령실 인사에서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앞서 국회 운영위에서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증인 출석을 두고 여야가 세게 부딪혔고 4일 만에 인사가 났습니다. 총무비서관은 국정감사에 빠진 적이 없었고 이 옮긴 부속실장 자리는 국감에 나온 적이 없었던 자리인 만큼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보직 이동은 적재적소의 인사 배치라며 결코 측근 지키기가 아니라고 방어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감사 회피용이라는 야당 시각은 과대망상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 부대표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현지 실장은 처음부터 국감 출석에 대해 국회가 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합의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면서 대통령 공세용이 분명한데 이에 응할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존엄현지 V0 수준이라고 지칭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김 실장 불출석 시도에 역풍이 불자 한 번도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자리로 발령내는 대단한 창의력을 보였다고 비꼬았습니다. 특히 떳떳하다면 김 실장을 국감에 출석시켜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도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국감 출석을 피해가는 것 같아서 황당하다며 그 정도로 숨겨야 할 사람이라면 더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련 질문에 대한 대답을 피하면서 출근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 청문회 불출석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고가 많다고만 답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한 헌법 취지에 반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귀현 부장판사 술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할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현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변호사들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민주당에서 시작됐습니다. 1인당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사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넉 달여 만에 대법원이 4장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과정과 사실관계, 판단 내용까지 비교적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된 술자리는 지난 2023년 8월 9일로 특정됐고 지귀현 부장판사가 만난 2명은 모두 변호사로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일한 뒤 인연을 이어온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에는 지 부장판사와 2 변호사가 사건으로 얽힌 적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해당 술집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 지 부장판사는 룸사롱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조사 결과도 여기에 부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 부장판사가 술을 한두 잔 마시고 자리를 떠나는 사이 여성 종업원은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공수처가 이번 논란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논란이 있을 때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위증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을 하며 시장 경제나 국제적 신인도 등을 통해 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녀왔던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최상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에 처음 소환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출국시키는 게 검사 출신으로서 용납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심 전 총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시기 법무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지만 법무부는 이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출국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 출국 금지를 해제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앞으로 호주 대사 인사검증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실제 출국 금지를 해제한 박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 조사까지 마치면 이제 해당 의혹 역시 수사 외압 의혹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이 경찰에 이첩됐던 시기 국방위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안 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안 장관과 임 전 사단장이 당시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이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형사 33부에 민사부 소속 법관을 추가로 배치해 구성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33부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 항소, 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이같이 말하며 왜 방치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의 기본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무죄 추정은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됐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고 검찰의 행태를 거듭 꼬집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최근 추진된 수사 기소 분리 때문에 혼란스럽다며 원소속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수사 단계에서 차질은 없을 것이고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도 검사들이 관여할 방안을 찾겠다면서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 중인 검사 40명 전원이 일제히 조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폭증하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게 진행하는 사건만 끝나면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최근 정부 여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위해 추진한 검찰청 해체로 인한 혼란을 꼽았습니다. 특검은 직접 수사,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한 형태인데 자신들이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옳으냐면서 민중기 특검을 향해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 검사의 역할이나 검사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언론 등에 알려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당장 복귀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사를 마치고 나면 복귀하겠다는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따라서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은 심정적으로 이해한다며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으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향후 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검사들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장은 일단락된 모양새지만 내란 특검과 최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관련 질문에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직접 전달받은 건 없었다며 구성원 모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서 법을 바꿔 사람을 제거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 법대로 되지 않으면, 현행 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또 했다. 정말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산실 화재로 정부 행정 전산망이 마비된 지 닷새째, 복구 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알고 보니 행정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화재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어떤 서비스가 중단됐고 어떻게 운영됐는지 현황 파악에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난 불로 운영이 중단된 행정 서비스는 모두 647개입니다. 정부 전산망이 먹통이 된 지 닷새째지만 전체 복구율은 아직 10%대에 불과합니다.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복구를 위해선 어떤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고 이 시스템의 서버와 저장 공간은 어디에 있는지 우선 알아야 하는데 이를 통합관리 운영하는 시스템 엔탑스 역시 이번 화재로 작동을 멈춘 겁니다. 당장 정부는 중단된 서비스의 리스트를 파악하는 데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그다음에 기억,
이런 것들을 전부 이 동원해서 이 리스트를 복원하고 이번 화재로 중단된 행정 서비스 목록이 공개되자 그동안 현황을 잘못 파악했던 점도 드러났습니다.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1에서 4등급까지 행정 서비스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그동안 36개라고 언급해온 1등급 개수가 목록 공개 이후 38개로 2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는 1등급인 행정 서비스 2개를 2등급으로 잘못 분류했던 겁니다. 더구나 이번에 공개한 647개 리스트도 각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정확하게 맞춰보지 못해 100%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중대본 관계자는 YTN에 설명했습니다. 결국 시스템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정자원 화재와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전산망 중단 사태가 모두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빠른 복구도 중요하지만 관리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난불로 행정 시스템 647개가 멈추면서 시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는 가운데 이번 화재 역시 인재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정자원 대전본원은 데이터 센터용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과거 KT가 전화국이나 연구소로 쓰려고 지은 곳에 입주해 구조적으로 취약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존 건물을 개량하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공조실이나 UPS 들어가는데 이런 데가 전부 다 규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 전원 공급 장치에 쓰이는 배터리와 서버 사이 거리가 60cm에 불과했고 배터리에 불이 나자 서버도 함께 타버렸습니다. 또 서버실 한 곳만 탔는데도 건물 전체의 항온 항습 장치가 가동을 멈추면서 다른 전산실에 있던 서버도 모두 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옆에 있는 서버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데 옛날 전산실은 이제 그런 게 안 돼 있죠. 시민 불편이 큰 가운데 정부에서는 연일 빠른 시스템 복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도감 있게 복구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리며 전문가들은 이뿐 아니라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데이터의 제대로 된 복원과 함께 시스템의 운용 안정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데이터 센터 시설 보안은 물론 한 센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이중화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부터 정책 실행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붙지 않은 뼈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거랑 똑같죠. 빨리 서비스만 빨리 하겠다. 그러면 그 불안정성과 떨어지는 신뢰도는 또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국가행정망 마비 사태를 계기로 정부 데이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고민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현재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부터 경기도 시내외 버스 80%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경기도 버스 노사가 막판 협상에 나섰죠? 네, 경기도 버스 노사는 2시간 전인 오후 4시부터 최종 조정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협상 시한은 오늘까지인데요. 협상이 결렬되면 경기도 전체 버스 1,500여 대 가운데 8,400여 대가 내일 첫 차부터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협상에 나선 노사 양측의 말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측과의 갈등을 웬만하게 해결하고 상호 존중과 또 이해 속에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협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측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노조는 민영제 노선의 탄력 근로시간제를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 근무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준공영제 노선의 경우 서울 버스노조와 같은 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임금 인상률 15%를 제시했습니다. 반면 사측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일 2교대제 시행은 어렵다면서 탄력 근로시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임금과 관련해선 호봉별 시급 대비 3%를 인상하고 추 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추가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버스 등을 투입하고 마을버스 운행 시간도 연장합니다. 앞서 지난 23일 이루어진 노조 파업 찬반 투표에선 투표 참여 조합원 가운데 97.9%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C 씨는 김치 냉장고 속에 1년 가까이 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전북 군산의 한 빌라 앞. 피의자 자백을 확보한 경찰이 숨겨진 시신을 찾기 위해 현장에 들어섭니다. 하루만 봤는데 경찰차 불도 안 켜고 있더라고요. 그게 몇 시쯤이었어요? 10시 정도 됐어요. 10시. 얼마나 있다 간 것 같으세요? 한참 나갔어요.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해 10월. 40대 남성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했는데 범행을 감추려는 시도 끝에 1년 만에 잡혔습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겼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김치냉장고를 사 시신을 숨기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여자친구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며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며 집주인 의심을 피했지만 1년 가까이 통화가 되지 않자 가족이 최근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되자 범인은 같이 살던 다른 여성에게 피해자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과거 범행 사실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얼굴을 확인해야 한다며 남성을 압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문자 메시지로 답변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무사한 것처럼 가장을 했고 또 같이 사는 여성분을 통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통화까지 해가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남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남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정부가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경제형벌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며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그동안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인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생활 밀착형인 국민의 경미한 의무 위반 68개 행위에 대해 형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의무 위반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행정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형벌보다는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습니다. 숙박업과 미용업, 세탁업 등에서 상호 변경이나 지위승계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기존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500만 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최대 1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비료용기나 포장의 경미한 표시 훼손,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장소 종사 업무 등 일부 근로조건 명시 누락, 트럭 짐칸 크기 변경과 같은 경미한 자동차 튜닝 승인 위반 등에 관한 형벌도 과태료로 대체됩니다. 시정명령과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행정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18개 규정은 선 행정 조치 후 형벌 부과 방식으로 바뀝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버스 업체가
인가 없이 노선 변경을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벌을 폐지하거나 그 수준을 낮춘 규정은 18개입니다. 100인 이상 대규모 급식소 운영자가 조리사나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 현행 최대 징역 3년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은행이 고객의 외환 거래가 합법적인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 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3차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만난 지 한 달여 만에 두 정상이 마주 앉은 겁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부산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습 보고 계십니다. 양국 정상이 악수를 하면서 환하게 미소를 짓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회담 장소가 지난 방일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이시바 총리가 호응을 하면서 부산으로 정해졌는데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건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이시바 총리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우리 총리님과 우리 함께 방문하신 일본의 강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石破総理をはじめ、石破総理、韓国の国民とともに、総理及び総理とともに韓国にいらっしゃいました代表団の皆様方や閣僚の方々に歓迎申し上げます。 제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리 총리님부터 정말로 많은 분들이 많은 준비를 통해서 크게 환영해 준 점에 대해서 지금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私の訪日に際しまして、総理をはじめとしまして、様々な方々より多大なるご準備を通じて私たちを大いに歓迎してくださいましたことに、今もなお感謝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특히 정말 음식을 잘 준비해 주셨는데 그중에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습니다. 特にその中でも最も用意がよくできていたのが料理で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中でも石破カレーが印象深かったです。 네. 그리고 오늘의 이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 서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 외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한국과 일본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취임 100일 만에 무려 우리 총리님을 3번씩이나 뵀습니다. そして本日開かれますこの韓日首脳会談は韓国と日本だからこそできるシャトル外交の真骨頂だ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韓国と日本両国は物理的にも近いこともありますので、私就任後約100日余り過ぎていますけれども、もうすでに3度総理にお会いしております。 제가 지금 서울에서 전용 열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아마도 총리님께서 일본에서 부산으로 날아온 것과 거의 시간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시간이 짧았을 것 같습니다. ソウルから私はこちらまで参るまでに専用の列車を利用しましたけれども、私がソウルからプサンまで来るときにかかった時間より、おそらく総理が日本からプサンまで来た時間の方が似ているか、またはより短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한국과 일본이 물리적으로 가까운 이 거리만큼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 문화적으로도 안보상으로나 정말로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韓国と日本が物理的な距離が近いことほど感情的にもまた経済的にも社会文化的にもそして安全保障的にも近くなればという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제가 처음 뵀을 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이 가까운 이웃들 간의 정리와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私、最初に総理にお会いしたときに韓国と日本の関係を前の庭を共有する隣人のような関係だというふうに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今、世の中が難しくなっているこの時期だからこそ、難しくなればなるほど、隣人の間での情、そして交流が非常に重要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셔틀 외교를 정착시켜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함께 오가면서 공동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シャトル外交をしっかりと定着させまして、韓国と日本の両国の間では時を分かつことのなく行き来して共に発展をさせていきたい、そういう思いであります。 제가 총리님께 다음 셔틀 외교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가급적이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뵙자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총리님께서 지방 창생에 특별히 지역 발전에 특별히 관심 있는 분이셔서 그랬겠지만 흔쾌히 이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각별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私は総理との間でお話をしたときに、次のシャトル外交のために韓国を訪問される際には、なるべくソウルではなく地方の方でお会い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ましたけれども、確かに総理は地方の創生、地域の発展にご関心が高いだけに、快くプサンでの首脳会談の開催に同意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のことに対しましても大変有意義に考えております。 한국과 일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수도권 집중 문제이고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와도 너무나 똑 닮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総理、韓国と日本は様々な面で似たような課題を抱えている国同士であります。その中で最も大きなことが首都圏に集中していることが問題ですけれども、総理やはり格別に地域の均衡の取れた発展、そして地方の発展に高いご関心がある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は私と瓜二つなのだと思います。大韓民国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おかれましては、このように我々を釜山にご招待いただきました。心より厚く御礼を申し上げます。本当にご対応のところを、時間を作っていただきました。心より厚く御礼を申し上げますし、また、ご列席の政権幹部の皆様方にも厚く御礼を申し上げます。この釜山は、晴れた日には対馬が見えると言われる土地であります。両国の近さを示しておりますし、今大統領がお話のように、飛行機で2時間で参りました。おそらく私の出身地から飛行機で1時間だろうと思います。本当に極めて近いこの地域におきまして、大統領先ほどお話のようにソウルでなくて地方都市でやろうということがこういう形で実現しますことを心からありがたく思っております。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부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정부의 간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맑은 날에는 스시마가 보일 정도로, 아까도 보일 정도로 가까운 곳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기를 타고 2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아마도 제 고향에서는 1시간밖에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 가지자고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실현하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釜山は朝鮮通信使の日本への出発の地でもありました。朝鮮通信使に象徴されるように人と人との活発な交流に支えられながら、両国が厳しい環境の中で共通の利益を見出し協力を進めてい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は何より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っております。
今年は国交正常化60年でありまして、朝鮮通信使を偲ぶような、その歴史を象徴するような催しも行われたところであります。多くの人々が朝鮮の素晴らしい文化と、そして日本とのつながりというものに感銘を深く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네,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통신사의 상징되는 활발한 인적교류에 힘입어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서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선통신사를 기리는 그런 역사적이고 기리는 행사나 아니면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행사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선통신사에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다시 한번 감명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本日発表する共同文書にのっとりまして、人口の減少、少子化、高齢化、首都一極集中、あるいは農業の農産物の自給率の低さ、あるいはエネルギーの自給率の低さ等々、共通の社会課題の解決にお互いの知恵を、経験を生かして、そして解決を見出すような、そのような新しい日韓関係が作られることを期待をいたしております。日韓科学技術協力委員会も再開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오늘 발표할 문서에 따라서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수도권 집중, 그리고 농업, 농산물의 자급률, 낮은 자급률, 그리고 에너지의 낮은 자급률 등등 공동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만들어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위원회도 재개하길 희망합니다. 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조기현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시부터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청문회가 펼쳐지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이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나오지 않은 것이 이 국회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실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고 청문회의 목적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입니다. 당연히 나왔어야 됐죠. 그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나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선 개입 의혹은 그 자체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기현 판사의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 그 자체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서 전례 없던 일이고 그 발생한 기간이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국가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정치에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전례 없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어서 당연히 출석했어야 됩니다. 출석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재판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입장 표명 내지 지기현 재판부의 재판 배제를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번 억울하고 민주당 주장이 타당치 않다면 출석해서 소명할 일이지 이렇게 불출석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적법한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고요. 민주당은 아마 오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에서 진행이 됐지만 추후에 현장 검증이라든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그래서 다음 달 국정감사를 청문회 수준으로 하겠다면서 하루였던 국정감사를 이틀로 늘렸어요. 현장으로 가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적인 청문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왜 그때 구속 취소를 했느냐 또는 왜 그때 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심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것이 거의 예정돼 있는 거죠. 그런데
청문회는 그 재판에 관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명백하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며 법관의 독립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법관들이 현직 법관들이 재판의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진술을 하든 안 하든 여기에 출석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위헌적인 국회 운영, 그러니까 민주당의 거대 여당의 그런 횡포에 따른 위헌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공범이 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그 이하 현직 법관들이 나와서는 안 되는 청문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검증 형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민주당에서 대법원의 어떤 사법부에 압력을 넣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한 그런 현장 검증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가 무슨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난 장소도 아니고 그런 걸 도대체 현장 검증을 한다 그래서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여당이 아닌 야당의 입장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어떤 재판 진행 과정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그런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3일 대법원 국감은 이제 그대로 국회에서 하고 15일 추가된 거를 대법원으로 찾아가겠다는 건데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래 국회에서 하기로 한 걸 왜 현장까지 찾아가느냐, 그리고 하루짜리를 왜 이틀로 늘리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위원회 의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검증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의결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측의 주장처럼 재판의 결과 또 과정의 어떤 평의 결과의 내용, 그러니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들여다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4월 22일 날 오전에 소부에 배당됐다가 직권으로 합의부에 재배당하고 다시 이틀 후에 사실상 평일을 거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는 그날부터 개시된 4월 22일 개시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틀 만에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기록 검토는 제대로 됐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계속 법원 행정처장에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고 또 일관된 답변을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로그 기록, 검토 기록의 확인, 그리고 이 대법원 평의 진행하기 위해서 보고된 문서, 이런 걸 통해서 사법행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진작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했다면 현장 검증할 필요가 없었겠죠. 제출도 하지 않고 명확한 답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제기된 의혹 중에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을 국회에서 단순히 법원행정처장을 통해서 묻고 답하는 걸 넘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 사법행정이 잘못됐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도와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성 때문에 하루를 늘려야 되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이른바 민주당에서 제기한 사인 회동설, 오늘 청문회에 녹취 제보자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왔으면은 이 의혹이 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의혹은 다 풀렸습니다. 명백하게 가짜 뉴스고요. 그것이 AI 음성을 기초로 한 그런 일각의 유튜브가 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이나 이런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면책특권에 숨어서 마치 이 가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간 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의혹과 관련해서 과연 의혹이 있느냐, 의혹은 모두 해명됐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더 가짜 뉴스를 만든 거에 대한 민주당의 그리고 여러 관련자들의 책임이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사법부에 또는 대법원에 이런 회동설에 대해서 뭘 밝히라고 거꾸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그게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제보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보자도 나올 수가 없죠. AI 가짜 뉴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진 상황에서 제보자라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떤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뭘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도무지 이게 청문회가 단순히 위헌을 넘어서 가지고 엄밀히 일종의 면책특권 뒤에 수많은 있지만 정말 이게 좀 범죄적인 그런 청문회라고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천하 제일의 거짓말 대회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무슨 거짓말이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AI에 의해서 조작된 가짜 뉴스라는 것은 제보자의 음성 자체가 없는데 완벽하게 내용을 집어넣어서 AI가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입장을 최초 이 영상을 올린 열린공감TV 서영교 의원이 동시에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석 수준의 음성 변조인 거고 이 발언을 한 녹취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보자가 존재하고요. 또 복수의 제보자까지 확인했다는 게 최초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는 아직 제보자가 신원 공개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불러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고요. 불러냈다면 저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사자가 전원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불러낸다 한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짜뉴스의 유포자라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만 될 뿐이 명확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요. 4인 회동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핵심적 본질적 사안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제보로 판단했던 거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어떤 사실 확인이 필요한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후 과정에서 국정감사까지 가는 상황에서 제보자의 어떤 신빙성 또 추가적인 제보자의 진술이 확보될 수 있다면 아마 국정감사에서 추가 내용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대법감사위에서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관련 의혹에 대해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저 판단은 결론 보류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맞지 않다.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징계할 건덕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 보류가 아니라 지기현 판사가 결백하다라는 결론을 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기현 판사에 대한 그런 각종 음해나 이런 의혹 제기라는 게 얼마나 근거가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대법원에서 자체 감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다라는 걸 일단 1차 판정을 했고 이번에 내린 판정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체 판정을 하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시니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한 명 빼고 나머지 전체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다시 한 번 더 이 감찰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런 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지기현 판사를 상대로 했던 그동안의 모든 음해나 이런 것들이 단순히 말 그대로 음해였다는 걸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결론 보류가 아니라 지기현 판사가 결백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동안 본인한테 일어났던 음해가 무고에 가까운 그런 근거 없는 음해였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결론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이 결론을 공개하면서 이례적으로 4쪽짜리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사법부가 법사위 청문회 당일에 지기현 면죄부를 발부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고 시점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지기현 판사가 의혹 제기 최초 후에 법원에서 그것도 이례적으로 본인의 신상 발언했던 내용을 확인하고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에 대한 지기현 판사의 답변 내용을 하나하나 원래 관여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몇 가지 그날 사용한 영수증 등을 첨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지금 의혹의 본질적 핵심적인 문제를 완벽히 해소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보류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법윤리감사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조사 내용만을 가지고 이렇게 섣불리 그것도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당일에 발표한 것은 이 청문회를 통해서 지기현 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접대 의혹을 포함한 3월 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정치적 동기 없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어설프게 만들어진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신빙성 문제는 최초 지기현 이 판사가 이 관련돼서 했던 해명의 내용이 발언이 조금씩 바뀝니다. 오늘 결과 보고서는 지금까지 없던 내용. 그러니까 2차 지금 유흥주점 룸사롱이라고 의혹 제기했던 곳에 가서 술까지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전에 이런 내용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일부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이 사실관계를 이제야 밝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대통령실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 가봅니다. 일본 총리 방한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셔틀 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 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사항의 하나인 한일 간 공통 사회 문제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국방장관 회담 9월 8일, 경제안보대화 9월 10일, 재무차관회의 9월 15일 등 양국 부처별 협의체도 활발히 가동 중인 상황을 평가하고 양국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 관련 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긴장 완화 및 신뢰 구축 노력과 정책 구상을 설명하고 일측의 협력을 당부하였으며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극 항로 협력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의 지평을 넓혀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습니다. 이어 만찬 관련해서도 좀 더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회담을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취임 후 세 번째 정상회담 열었는데요. 양국 간의 셔틀 외교가 완성된 걸 환영한다. 그리고 한일 관계 중요성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네,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정리된 내용 전해드리고요. 저희는 하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됐지만은 출석하지 않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두 분 논평 들어봤고요. 이 청문회를 두고서 여권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쓴소리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읽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 청문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법조인이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청문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석연 그분뿐만이 아니라 그 여권 내에서도 다양한 지금 목소리가 과연 이런 청문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그 국회의 거대 그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분립,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금 작동되지 않는 이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그 민주당이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몰아넣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이석연 위원장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날리는 것은 본인이 국민통합위원회로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지만 뭐 민주당의 어떤 수장이 아닌 국민 전체의 수장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정진시켜야 되는 자신의 그런 임무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국민통합위원장도 결국 국민 전체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과연 이 사법부의 존립, 사법부의 독립성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런 그 쓴소리, 냉정한 비판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가 준비한 사법개혁안을 원래는 어제 공개하기로 했다가 추석 이후로 미뤘거든요. 그 미룬 이유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민감한 이슈 또 개혁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선택과 집중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 사법개혁안의 전제인 조희대 대법원의 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청문회가 실시되고 있고 이후 국정감사에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웠기 때문에 아마 추석 연휴를 지나고 좀 더 완결된 입장으로 좀 정리할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발표하는 게 맞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재판 소원 부분 4심 재판부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이 점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헌법에 대해서 제가 뭐 청문회부터 위헌적인 행태라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그런 사법 시스템은 3심제입니다.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3심제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그런 사법 질서인데 근데 지금 4심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들여다보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4심제를 지금 아이디어로 낸다는 것 자체가 최소한의 그런 그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그런 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4심을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저는 무죄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만약에 4심에도 무죄가 안 되면 5심제를 할 건지 6심제를 할 건지 7심제를 할 건지 되물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78년 만에 이제 내년에 역사 속으로 검찰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부작용을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제 제기된 부분들이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이 수사를 적절하게 견제하고 통제할 수단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일각에서는 이 보안 수사권, 그러니까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보안 수사권을 두는 것은 수사 기소 분리를 취지에 이번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와 정면으로 반한다. 결국에 기소와 수사권을 독점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 제기가 민주당의 지금 주류 의견이기 때문에 수용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주요 수사에 대해서 임의로 실제 피해자나 이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사건을 불송치하고 종결하는 이 사항을 막기 위한 절차, 이런 부분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경찰의 그런 직무유기와 관련된 특별한 어떤 처벌 조항을 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결국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 TF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문제를 해결해 갈 예정입니다. 예,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이 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왜 이렇게 방치합니까?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거의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요 사건 관련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규정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해갖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와 상고를 남용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백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좀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그 무죄 판결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공소 제기를 할 때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검찰에서 판단을 해서 정말 유죄가 날 만한 사건만을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무죄율이 높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 당연히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1심에서 무죄를 한 것이 만약 2심에도 무죄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아마 3심으로 가는 것까지는 글쎄요. 이거를 좀 교정하는 그런 부분들의 제한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1심에서 무죄를 했다? 그런데 2심으로 가지 말고 이제 항소를 하지 말자. 그건 오히려 잘못된 범죄자를 놔주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심 무죄 가지고 항소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제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결국 이제 그 범죄자들만 또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아마 본인에 대한 어떤 그 항소, 상고 이런 검찰의 불복 절차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을 에둘러 지금 약간 다른 사건에 넣어가지고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입니다. 예, 반론 들어보죠. 네. 지금 이 사건 그 관련돼서 오늘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중지된 사건 어디에 해당되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검찰 개혁이나 법원 개혁과 관련된 언급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과 연결시키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이 관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이중위험 금지 제도라고 해서 1심 무죄받은 사건은 항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의 언급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1심 무죄 사건은 검찰은 무조건 항소 제기합니다. 항소심에 가서 무죄가 유죄로 뒤바뀌는 경우 5%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의 유죄가 대법원에 가서 뒤바뀌는 경우 1%입니다. 1%가 좀 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1심에서 3인이든 뭐 재판부가 무죄한 선고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확정해 가는 과정에서 실제 피고인은 본인이 무죄라는 최종 확정을 받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재판에 다녀야 되고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본인의 어떤 범죄자로서 주변에 인식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무죄 항소, 무죄 상고를 본인들의 면책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 이 통계적으로도 봤을 때 이런 정도의 통계면 1심 재판부의 충실을 위한 심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 같은 이중위험 금지 제도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상화에서 맞다는 취지이고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공감대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면서 검찰 원소속으로 조기 복귀해달라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더라고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있는데 검사들이 그동안 너무 조용하게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특검이라는 구조를 살펴보면 그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하나의 그 단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뭔가 그 검찰권이 남용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검찰개혁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검은 수사와 기소가 하나로 있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검찰의 어떤 그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특검의 권한이 남용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굉장히 모순적인 존재의 그 파견 검사들이 지금 특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어떤 더 이상 이렇게 그 복귀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문제 제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본인한테 주어진 임무가 헌법적으로 과연 정당한 건지에 대한 자기만의 그런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특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도 그럼 어쩌자는 거냐 하는 그런 제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특검에 복귀를 타진한다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있을 수 있는 이의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끝으로 이 내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에 대해서 종교단체 신도 활용 시도 의혹으로 고발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이제 상대 입장도 나왔는데 저희가 그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정청래 대표는 즉각 윤리감찰단을 통한 진상규명을 지시를 했고요. 글쎄요,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2026년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했다는 내용인데 일단 이 제보가 청취된 경위 그리고 제보자 여러 가지 종합 상황을 볼 때 실제보다 과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통일교라든가 신천지 관련돼서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계속되는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정도의 사건이면 대략 비슷하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민주당도 끌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시의원이 다른 어떤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민원을 받는 자리에서 선의로 했던 어떤 얘기 그리고 실제 당비 대납이라든가 불법에 이르는 것을 먼저 요구하거나 그걸 지시해서 종교 단체에 있는 분들을 당원을 강제로 가입시키려 했다. 여기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에 받고 있는 의혹, 권성동 의원을 통한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이라든가 이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김경 민주당 시의원도 해당 의혹은 악의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반대 입장까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입 가구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If they're not willing to make a movie inside the United States, then we should have a tariff on movies that come in. And not only that, governments are actually giving big money. I mean, they're supporting them financially. So that's sort of a threat to our country in a sense. 지난 5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다음 날 바로 현장의 얘기를 살피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So we're going to meet with the industry. I want to make sure they're happy with it because we're all about jobs. That's all. 그런데 몇 달간 잠잠했던 영화 관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기가 사탕을 빼앗기듯 미국 영화 산업이 다른 나라들의 도둑맞았다며 특히 무능한 주지사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줄곧 설전을 벌여온 민주당 소속의 게빈 뉴섬 주지사를 또 공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만든 영화의 기준과 관세 부과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화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상품이 아닌 서비스에 대한 관세는 사실상 처음으로 부과 대상과 기준 등을 놓고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5월에도 업계에선 관세가 오히려 미국 영화 제작을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If you're going to do that and then put 100% tariff to bring it back into the country, it just doesn't do a service to one, the entertainment that we're used to.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 등의 가구 산업을 완전히 빼앗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며 수입 가구에 대한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미국에서 가구를 만들지 않는 모든 나라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거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외 제작 영화의 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국내 영화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과 만약 관세가 현실화하면 한국 영화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입니다. 작품성에 오스카상 수상까지 더해져 북미 시장에서만 5,384만 달러의 흥행 기록을 올렸습니다. 해외 영화의 100%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기생충과 같은 작품이 현실적으로 다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우선 영화를 제작할 때 북미 시장의 선 판매나 판권 계약이 줄어 영화 투자 자체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내나 아시아로 시장이 한정되고 이는 컨텐츠 축소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미 시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 파이가 크다기보다는 주목도라든지 어떤 존재감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이 시장에 타격을 입는다는 거는 저희 한국 영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서 일단은 어떤 하나의 큰 허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방침은 엄포에 불구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의 특성상 전 세계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화의 국적 정의가 쉽지 않습니다. 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미국 내 영화 수입 급감과 컨텐츠 편중, 이로 인한 미국 영화 시장 위축 등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컨텐츠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엄청난 흑자를 보는데 굳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These are the things that don't help. Theoretically, people had to take a lot of movies outside the country just to get them made. If you're going to do that and then put 100% tariff to bring it back into the country, 실제 트럼프 대통령도 두 차례나 해외 영화 관세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나 실행 계획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와는 별개로 OTT의 시장을 잠식당하고 투자마저 축소된 한국 영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만큼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 광주 15도로 아침에는 오늘만큼 서늘하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높아지며 제법 덥겠고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과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경기 북부에는 오후 한때에 약하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밤에 전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추석 연휴의 첫날이자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상고 관행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검사들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기소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내년 10월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의 검찰 업무 행태를 강도 높게 꼬집었습니다.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범인 10명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않는 게 형사법의 대원칙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항소와 상고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서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이 대통령의 거듭된 지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언급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대통령의 오랜 철학과 관련된 것이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경미한 위반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과태료를 내는 쪽으로 행정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배임죄도 폐지하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고려한 꼼수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경제 형벌 규정 110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배임죄 폐지가 핵심인데 가벼운 실수나 단순한 판단 오류도 회사의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거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호 변경 미신고 같은 가벼운 위반 행위 68개는 앞으로 벌금이 아닌 과태료만 물립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부터 해온 재계 수건 사업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국민의힘은 배임죄를 없애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들이 기소된 대장동 백현동 재판을 끝내버리려는 꼼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선의를 바탕으로 한 경미한 손해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 여구를 갖다 붙여도 배임죄 폐지 이유는 오직 하나라고 했습니다. 명백한 이재명 고하기법입니다. 연속 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나아가 야당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하는 바람에 민생 안건 60여 개가 줄줄이 밀렸다며 법안 처리로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합의되지 않은 법을 단독 처리할 거냐며 반발했는데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필리버스터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시사했습니다. 다수당의 힘에 의해 소수당의 목소리가 묵살당할 때 소수당이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호소인 것입니다. 추석 밥상 민심을 위한 여야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로 면직이 확정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고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을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퇴근 직전 소회를 묻는 기자 질문에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하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자신에 대한 탄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을 주도한 민주당을 향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넘어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다음 달 국정감사에 부르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부속실장을 부른 전례가 없다는 논리인데 국민의힘은 무법 교주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의 깜짝 조직 개편 다음 날 민주당은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을 호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호흡을 맞췄던 동지인 만큼 최측근에서 국정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거라고 했습니다. 국정감사 회피용 꼼수 인사란 지적에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너무 좀 과대망상적인 그런 주장이 아닐까. 김현지 비서관의 가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적재적소의 의사 재배치를 한 것일 뿐이다. 민주당은 다만 김현지 부속실장을 다음 달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전임자들도 출석한 관례가 없는 데다 야권의 묻지마식 정치 공세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이유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죠. 오로지 이 김현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깬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V1 대통령 위에 있는 V0 내면서 만사현통, 무법 교주라고 직격했습니다. 존엄 현지를 지키기 위한 여당의 노력이 대단하다며 한미 관세 협상을 끌어와 비꼬기까지 했습니다. 꽉 막힌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정도의 창의력을 보였다면 협상도 쉽게 타결될 수 있었을 것인데 고위공직자들은 학력과 경력, 전과 등 기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김현지 방지법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김 실장을 꼭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증인 선정 주도권은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쥐고 있기 때문에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김현지 부속실장은 여의도에 오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이름 빼고 알려진 것 없는 그림자 실세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이 그만큼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당 일각에서조차 측근 지키기에 현직 의원들이 총동원돼야 하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 역시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도우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도들을 당원으로 무더기 가입시켜서 내년 서울시장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건데 민주당은 즉각 진상 파악에 나섰고 당사자는 조작이라면서 탈당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이 되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경 서울시의원이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동원해 내년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을 꺼내 든 겁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씨 측이 한 명당 1,000원씩 6개월 동안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했고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명단은 수기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이용하여 1,800만 원의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하고 당원 가입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통신사 등 민감 정보 또한 요구했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경선이 시작되면 다시 지령이 내려오느냐는 제보자 물음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특정 종교와 정당이 유착한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다며 김민석 총리는 해명뿐 아니라 거취까지 밝혀야 할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퇴를 즉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총리 하에서 대한민국 국정이 제대로 챙겨지기나 하겠느냐. 공세가 채 불붙기도 전에 민주당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한 조치, 즉 징계하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처한 김경 시의원은 사격연맹 부회장과 면담한 걸 조작한 거라면서도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 사안과 무관하며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 경선 조작을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당은 최근 입당 처리된 모든 당원을 전수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관련자 사법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간 경쟁 구도가 속도감 있는 대응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각자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의혹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결론 보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이들은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일한 법조계 후배들이고 문제가 된 술집에 들어갔을 당시 이들에게 룸살롱에 간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술자리에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이 없고 당시 만난 사람들이 이후에 다시 만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귀현 판사를 징계할 사유가 없다는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는 자신들이 확보한 제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 동안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 제보자는 자신이 비용을 냈고 장소는 수백만 원대 비용이 드는 회원제 룸살롱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5월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 앉아 있는 사진을 당에 제공한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이 역시 익명의 원 제보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서 폭로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닷새째 정부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가운데 복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화재로 멈춘 647개 시스템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기준 91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복구율은 14.1%로 10분의 1을 조금 넘어선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된 647개 시스템 목록과 복구 여부, 대체 수단을 공개했지만 이 과정에서 36개라던 1등급 행정 서비스가 38개로 수정되는 등 그동안의 발표와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는 경찰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나흘째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발화 추정 배터리는 모두 국과수로 옮겨져서 정밀 감정에 들어갔고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방독면을 쓴 감식 반원들이 배터리 전압을 확인합니다. 발화 지점에서 확보한 것으로 남은 전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배터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로써 경찰이 확보한 발화 추정 배터리 6개 모두 정밀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발화 추정 배터리에 대해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서 1차 감정을 진행한 뒤 국과수 본원에 2차 감정 의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한 4차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을 비추는 CCTV 화면이 없다 보니 5층 발화 부위에 대한 정밀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3D 스캐너도 동원돼 화재 현장에 대한 재구성에도 나섰습니다. 앞서 정부는 배터리 이전 작업을 위해 비상전원장치 전원을 끄고 작업하던 중 불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방청이 작성한 상황 보고서에는 화재 신고 후 2시간 40여 분 뒤인 26일 밤 11시쯤 전원 차단이 완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소방청은 비상전원장치 배터리의 전원 차단을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특정 자원에서 말씀하신 전원은 UPS 배터리 전원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말을 하는 전원은 서버와 그리고 우리 기자님 보시는 것처럼 이 전등 이런 상용 전원에 대한 전원을 꺼야 되거든요. 경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현장 작업자 7명을 조사한 데 이어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전원을 차단한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건지, 작업 도중 실수로 불이 시작된 건지는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가 이중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재해복구 전용센터를 추진해 왔는데요. 문제는 18년째 표류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는 겁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4센터입니다. 전산망 마비 같은 비상사태가 생겨도 행정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며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 센터로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2008년에 시작한 사업이 18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애초 계획대로면 2012년 구축돼 진작 운영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거듭된 사업자 선정 유찰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지지부진해 재작년 5월에야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같은 해 11월 정부 통합 전산망 장애 사태까지 터지면서 사업 계획이 전면 수정됐습니다. 기존 추진 방식은 장애가 생기면 복구를 시작하는 수동 백업이었는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식으로 바꾸면서 개청이 또 미뤄진 겁니다. 일정 부분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이번 같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때 구축만 됐다면 다른 센터에 장애가 생겨도 공주센터에서 바로 서비스를 이어받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늑장 추진 탓에 이번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 사태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주센터는 올해 완료돼서 기반 인프라가 이제 구축돼서 일부는 소산 데이터를 백업받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주센터가 완료되었어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DR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내부에 별도의 시스템을 또 추가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공정률은 5월 말 기준 67%에 불과해 언제쯤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조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가 현재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 새벽부터 경기도 시내외 버스 80%가 운행을 멈춥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버스노조와 경기도 버스운송 사업조합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최종 조정을 위해 만난 겁니다. 핵심 쟁점은 민영제 노선의 근무 형태 전환과 임금 문제입니다. 노조는 민영제 노선의 탄력근로 시간제를 중공영제인 공공관리제와 마찬가지로 1일 2교대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공영제 노선은 서울 버스노조와 같은 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며 임금 인상률 15%를 제시했습니다. 사측과의 갈등을 웬만하게 해결하고 상호 존중과 또 이해 속에서 건설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1일 2교대제 시행은 어렵다면서 탄력근로 시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중공영제 임금과 관련해선 호봉별 시급 대비 3%를 인상하고 추후 서울 시내버스 임금협상 타결 결과에 따라 추가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임금 협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측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경기 전체 버스 1,500여 대 가운데 8,400여 대가 운행을 멈춥니다. 경기도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합니다. 전세버스와 관용버스를 투입하고 마을버스 운행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결혼 비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결혼식장 1인당 식대 중간 가격은 2달 전보다 2,000원이 오른 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식대가 8만 3천 원에서 8만 8천 원으로 6%가 올라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과 결혼식장을 합친 전체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지난 6월 2,074만 원에서 지난달 2,160만 원으로 4% 상승했고 강남 지역은 5% 넘게 오른 3,50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필리핀 정부에 한국인 안전을 위한 각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6차 한필리핀 영사협의회를 열고 영사협력을 통한 양국 국민 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필리핀을 방문한 외국인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안전한 체류와 출입국 편의 증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앙헬레스와 말라떼 등 필리핀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필리핀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입양을 진행할 때 아동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의 국내 발효를 두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적 입양 체계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은 아동 인권을 보호하고 인신 매매 등을 막고자 국제 입양의 조건과 절차를 정한 국제 협약으로 정부는 내일부터 협약 당사국이 됩니다. 요즘 하루 사이 기온이 크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옷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에 걸리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일교차가 더 커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과 대구 17도, 광주 15도로 오늘과 비슷해 서늘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6도, 광주와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높아지면서 제법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과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걷히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에는 늦은 오후에 약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개천절이자 추석 연휴의 첫날인데요. 모레 밤에 전남과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영동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7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이어질 텐데요. 연휴가 긴 만큼 식욕을 조절하지 못하면 체중이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럴 때 식욕을 조금이라도 억제하려면 파란색 계열이나 검은색 계열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관자놀이를 마사지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햇볕을 쬐는 것도 좋습니다. 체중을 관리하신다면 식사 전후 틈틈이 산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